업무용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요새 이제 가끔씩 듣는 말이죠.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프롬프트에 대한 엔지니어링이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거에 대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으니까 프롬프트가 뭔지 먼저 봐야겠죠. 그럼 프롬프트는 인간이 AI에게 던져주는 내용 제공하는 거죠. 뭐 질문일 수도 있고 지시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던져주는 내용을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AI가 답을 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프롬프트를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 가끔씩은 반복적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롬프트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까요? AI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독심술로 완벽한 답을 준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일단 없어요. 없으면 AI가 찾아오는 방법이 없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기대하는지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자기가 잘 찾을 수도 있는데 찾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그걸 제대로 수행을 못할 경우에 AI가 완벽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뭘 기대하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답을 찾을 방법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과제가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구글의 검색량으로 이제 전 세계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정도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교차돼서 보이고 있는데, 파란색은 전 세계입니다. 영어로 검색한 거. 그래서 보면 둘 다 급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년도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대충 보면 뭐 아주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129% 정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전 세계는 210% 정도가 증가하는, 1년이면 3배씩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급격한 성장을, 지금 관심을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차트를 잘 보면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3년도부터 한 1년 동안 첫 번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를 느끼던 시절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24년도부터 25년도 올해 초반까지가 두 번째 단계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관심이 유지되고 관심이 지속되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관심이 한 단계 올라가서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4월 이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우리 챗GPT 같은 AI들을 여러 회사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내놓고 그 성능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는 관심이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저거는 프롬프트까지 이제 고민하면서 쓴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이걸 잘 쓰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뒷단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신기한 챗봇이 나왔다고 재미있어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걸 보면서 이걸 업무용으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업무용으로 바로 쓰진 않는 거죠. 왜?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쓰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들어갈 투자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앞에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때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업무를 하기 위해서의, 회사 안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비즈니스 프롬프트, 그래서 돈 관련된, 그러니까 업무 자체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비즈니스 프롬프트라는 거죠. 일반적인 프롬프트가 아니라.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아키텍처를 구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AI한테 뭔가를 던집니다. 그죠? 그게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겠죠. 던져주는 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롬프트가 기본적으로는 지시사항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뭘 해, 그 다음에 뭐 나열을 해, 설명을 해, 요약을 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도라는 부분은 뭐냐면 AI가 더 잘 알아듣고 시키는 걸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몰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유도가 됩니다. 각종 프롬프트 기법들이 이런 유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 정보가 없어. 그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해. 그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AI가 일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을 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뭔가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유도와 지원까지가 결합돼야 더 나은 AI의 답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전략적이고 비즈니스 관점이니까 실행 가능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응답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이 상태에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고성능 프롬프트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전체 그림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BPE 줄여서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첫 번째 산업혁명의 트리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전기, 그 다음에 이 정보통신기술, 얘들이 산업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들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AI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혁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거죠. 그 파급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이건 지금 산업혁명 자체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전하고는 파급 효과 자체가 완전히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AI가 있어. 굉장히 뛰어난 AI가 있어도 걔한테 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사실 AI 자체가 혼자 뭔가를 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BPE,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산업혁명의, 그것도 첫 번째 산업혁명의 트리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비즈니스 업무, 기업의 업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모두 다 비즈니스도 아니고 비즈니스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종의 교집합 성격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일까? 네, 그렇게 좁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안에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방식이 바뀌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집합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까지가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될 것이다 로 보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좀 다르냐? 일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창의적인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답이 나와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기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좋다 이거, 예술적인. 그런데 또 한 가지 각도에서 보면 정확도, 답이 꼭 맞는 게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도가 비즈니스에서는 매우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정확해야 돼. 왜? 돈이 걸려있는 문제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답변이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걸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측면 때문에 이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일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포지션이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영역이 좀 더 좁은 거죠. 창의적인 자유도는 조금 낮은 편이고 정확도와 실용성은 매우 중요한,
그죠? 조건이 되는 그 좁은 범위로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 위치가 좀 좁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간단한 몇 가지 알려진 트릭 정도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다. 좀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메타 프롬프팅.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방법론, 프레임워크,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거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발과 사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챗GPT가 우리하고 챗봇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고객한테 또는 뭐 사내의 다른 업무에 직접 해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서비스를 하는 거는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되니까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 프롬프트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개발 단계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챗GPT든 그 다음에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이걸 가지고 사용자들이 챗봇으로 직접 업무를 본다 이거죠. 이 관점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겠죠. 이걸 최종 사용자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개발자의 관점, 그 다음에 일반 최종 사용자의 관점, 이 다르겠죠. 그래서 생성형 AI, 챗GPT 같은 애들을 그걸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나눠지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챗봇 형태,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쓰는 거냐, 주고받고 말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아니면 이거를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API라든지 또는 아예 이 모델을 다운받아서 컴퓨터 안에서 또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챗GPT에 있는, 그래서 그건 이제 역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지만 이제 겉에 인터페이스는 주어진 걸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하고 챗봇만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많이 보고 있었던 그런 챗봇들은 일반 최종 사용자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난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상품 기획이라든지 업무 진단, 각종 뭐 전략 수립, 평가, 그 다음에 각종 컨텐츠 생성 같은 중요한 업무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 자동화된 AI 시스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말은 들었지만 AI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알아서 뭔가를 해. 업무용이죠. 업무 처리를 해. 그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AI가 리뷰를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스24가 최근에 이런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AI가 리뷰를 요약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해서 바질라프 스밀의 책이 에너지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책 내용이 아니라 책에 리뷰가 달린 내용들을 요약해 보니까 이 책이 어때요를 고객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좋은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반복적으로 무슨 책이든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는 프롬프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고객 리뷰를 요약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데이터를 주고 AI가 리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자동화된 AI 시스템의 예가 됩니다. 자, 또 다른 걸 하나 보면 이제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HY에서 온라인 쇼핑 프레디스에 접속을 해보면 거기서는 AI로 상품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색이 아니라 시원한 여름국수 가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자, 우리는 보통 정확하게 막 글자 맞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본 거 가지고도 읽어갖고 무슨 소린지 파악을 해서 AI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름국수 중에서 뭐가 있는데 이게 2,000원이에요. 평점도 괜찮은 편입니다. 추천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품 이미지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프롬프트가 필요했을까? 상품에 대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주고 얘한테 고객 요청에 맞는 답변을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생성을 해라 이렇게 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이해가 됩니다. 뭐 다양한 용도로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뭐가 들어가요? 프롬프트가 들어가요. 이 프롬프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프롬프트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 결과가 나쁘겠죠. 고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결과 자체가 업무에 도움이 안 되든지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개발 관점에서의 프롬프트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BPE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자와 개발자라는 두 덩어리는 어쨌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즈니스 안에 있는 거지만 일반 사용자, 챗봇을 주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AI 시스템 개발자는 다른 상황과 특성을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챗봇을 썼을 때는 특정한 비즈니스 문제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다양하게 특화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채용할 때, 그 다음에 뭐 상품 기획할 때, 업무 진단할 때, 설계서 작성할 때 등등. 근데 비교적으로 단순한 프롬프트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라서 때로는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한 왜 전략 수립 같이 매우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AI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에 필요한 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반복적 업무 처리에 최적화된 아까 봤던 고객 리뷰처럼 뭐 하루에도 고객들이 한 1000명이 들어왔다. 그 1000번 물어보면 1000번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품질로 답을 해줘야겠죠. 그런 형태로 이 성격 자체가 프롬프트부터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식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각종 중요한 기획, 평가, 컨텐츠 생성 이거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내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AI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중요도가 높은 게 다수의 사용자가 이쪽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안의 직원 중에 상당수가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내 업무이고, 그죠? 상당수가 고객한테 직접 보여준다기보다는 또는 협력업체에 직접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인터페이스를 답변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 자신이든지. 결국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중요도가 결코 저평가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뭔가 중요하다라는 건 느낌이 왔어요. 그죠? 지금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 써있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5년 8월에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인 액션,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목으로 방법론과 적용입니다.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실전, 뭐 제가 쓴 책이에요. 근데 실전에 쓸 수 있는 수준의 프롬프트가 필요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제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본에서 고급까지 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어렵더라도 뭔가 성과를 많이 내줄 수 있는 것까지 다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방법론, 적용 예제 다 있어야겠죠. 뭐 방법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또 여러 산업마다 요구가 다르니까 또 프롬프트도 성격이 다르겠죠. 업무 기능별로도 다르겠죠. HR이냐 마케팅이냐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600페이지에 18개 챕터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뭐 고급 기법 같은 경우도 17개,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법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자, 그래서 이 책이 그럼 뭐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볼게요. 남들이 책을 써놓은 거를 봤어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외에서 지금 주요한 책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서 시중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한국 책들인데 한국 책들도 대표적인 것들을 한 10개쯤 뽑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비즈니스에 오리엔트된 게 아니라 대부분 책들이 그 범용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여행 계획을 세워줘. 뭐 또는 내 글을 쓰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반적인 용도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프롬프트 책들이에요. 그리고 일부가 비즈니스에 오리엔티드 된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없냐면 방법론에 대한 깊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글에 갖고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큰 검정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저 지점에 맞춰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능들이 또는 방법들이 비즈니스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균형을 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응용한다는 부분하고 기법이라는 측면도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위치 자체가 지금 나와 있던 책들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점의 크기는 뭐냐면 페이지 수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고 밀도 있게끔 이걸 써놨느냐. 가벼운 책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책이 돼버렸어요. 뭐 저한테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저 위치가 필요는 해 보여서 책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한번 보면 기초적인 부분, 전략, 그래서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바라볼 거냐, 기본적 방법, 그 다음에 활용하는 팁, 이거부터 출발을 해서 저걸 이제 활용 사례로 보여줘야 실제 책을 읽고 그걸 활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문제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마케팅에, 인재 채용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성과 관리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문서 작성에 어떻게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알 수 있겠죠. 또 고급 수준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목 정도만 나오고 거의 뭐 실제로 업무에다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법, 고급 기법들을 설명해 놓고 거기에 기법을 비즈니스 문제에다 신제품 개발이든 신사업 기획이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심층적 인사이트 구하는 거든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렸죠. 자, 이 밑에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프롬프트를 운영할 방법입니다.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에 맞춰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뭐냐면 뭐 클로드를 쓸 수도 있고 다른 툴을 쓸 수도 있고 제미나이 쓸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반 위에 전체를 구성해 놓고 그랬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왜냐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니까 어떻게 변해갈 거냐까지 검토를 해서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600페이지가 결코 넉넉하질 않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걸 쓰고 싶어도 더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요 근처에서 마쳤습니다. 600페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페이지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밀도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떤 프롬프트가 어떻게, 그 프롬프트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런 설명이 없다면 책을 읽어도 실제로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0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치원 수준의 입문용 대부분의 책들이 지금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한국 책들이든 외국 책들이든 비슷합니다. 유치원 수준의 입문용, 검증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 실제로 본인도 별로 여러 번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매뉴얼을 삼아서 비즈니스에다가 실제 중요한 업무에서 써먹는다? 그거는 안 맞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다른 매뉴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얘가 등장을 한 거죠.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쉬운 말이 안 돼요. 유치원 수준의 입문용이고 이 장난감 수준이다 이거예요. 저럴 수가 없어요. 다 된다 안 된다 이거죠. 하루에 안 돼요. 미친 마법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저 레벨의 매뉴얼을 갖고 업무에다가 바로 썼다가는 엉뚱한 결과거나 또는 쓰는 과정에서 물음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와서 업무를 망치는
가능성까지가 처음부터 습관을 나쁘게 들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과 적용이라는 책도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떻게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체를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